오늘 첫 번째 섹션은 신통일 한국의 비전입니다. 한국의 분단이 정치적 또 군사적인 어떤 대립을 일으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UPF는 신통일 한국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 새로 한국은 공생, 공영, 공의에 기초한 한국이 될 것입니다. 이 비전은 UPF가 그동안 주창해 왔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또 동북아시아에서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시기에 어떻게 이런 비전을 현실화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이 세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김근식 박사님입니다. 정치학 교수이십니다. 경남대학교에서 계시고요. 김 교수님은 피플 파워 커뮤니케이션 커미티의 위원장이셨습니다. 현재는 김 교수님께서는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 통일, 정세와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한국말로 하시기 때문에 영어라든가 또 각 여러분이 원하는 통역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15분 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연사는 시계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경남대학교의 김근식 교수입니다. 15분의 시간을 제가 받았습니다. 15분 동안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지금 현재 변화하고 있는 동북아 질서 그리고 한반도 정세에 대한 좀 전략적이고 객관적인 정세 평가를 좀 하고요. 그 정세 평가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통일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고민을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뜻깊은 국제학술대회에 이렇게 성황리에 행사가 진행되게 있어서 주최 측에 너무나 많은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드릴 말씀은 넘겨주시겠어요? 네, 넘겨주세요. 지도자의 덕목으로서의 정세 판단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2022년 동북아와 한반도가 굉장히 본질적인 변화의 한 복판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1990년대 사회주의가 붕괴하고 이른바 탈냉전의 시대가 왔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21세기에는 다시 신냉전의 시대가 도래하고 동북아시아가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지도자의 갖춰야 될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바로 객관적인 정세 판단을 잘하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그 정세를 판단해내고 그 정세에 맞는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지도자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우리 한국에서는 1945년에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에 좌파의 엄청난 반대와 또 친일파 청산이라는 엄청난 국민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 비난을 무릅쓰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한 민주주의를 국가로 만들어냈습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과 소련이 2차 세계대전에서는 같은 동맹국가로서 전쟁을 같이 하는 같은 편이었지만 이제 곧 두 나라가 싸우게 될 것이고 엄청난 콜드워, 냉전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리고 결국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싸움이 진행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간파한 것입니다. 그 객관적 정세 판단 속에서 이승만은 대한민국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서방 세계의 일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장을 했고, 결국 그 결심으로 비록 반쪽이었지만 대한민국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덕분에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은 이 풍요와 자유와 인권을 구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이승만이 그런 결정을 했을 때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냉전이 오고 미국과 소련이 다시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울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미리 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도자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1990년, 1991년 문성명 총재가 사회주의가 망할 것을 미리 객관적으로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그 동토의 땅 러시아에 가서 고르바초프를 만나고, 그리고 바로 동토의 왕국 북한에 들어가서 평양에 가서 김일성 주석을 만나서 평화와 통일과 자유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발 앞서서 사회주의 붕괴와 냉전의 종식을 미리 간파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김대중 대통령도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탈냉전 이후에 한반도가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고 남북이 서로 공생하면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미리 간파해서 선구자적인 정상회담과 남북관계를 이끌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3명의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이 시기에 2022년에 한반도에도 그리고 동북아에도 지도자라면 이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는 국제질서의 정세 변화를 미리 알아채서 새로운 길을,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첫 번째 시작은 어딘가? 바로 미중 관계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 요즘 다 신냉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들으셨죠? 불과 20년 전만 해도 미국과 중국은 상호 협력과 번영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과 중국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관계의 본질적 그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와 맞물려서 북한의 전략도 본질적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미중 관계의 근본적 변화, 북한의 전략 변화, 이 정세 변화를 미리 알아채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준비하는 새로운 통일 전략, 새로운 대북 정책, 새로운 한반도 통일의 비전을 고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넘겨주십시오. 그 첫 번째, 동북아시아의 질서의 변화의 가장 큰 핵심 요인은 미중 관계인데요. 여러분, 1989년에 사회주의가 붕괴하고 1991년에 소련이 해체되었을 때 모두들 탈냉전이라고 그랬습니다. 포스트 콜드워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동북아는 평화와 협력의 새 시대를 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동북아 21세기 2022년의 동북아는 신냉전, 뉴 콜드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은 이제 한쪽에 굴복해야만 끝나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래서 국제정치학자들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동북아 질서에 대해서 낙관주의와 비관주의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옵티미즘, 낙관주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동북아시아는 미국과 중국이 결국은 협력하고 코프라스퍼러티, 공동번영의 길로 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동북아는 현재의 유럽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낙관주의입니다. 지금 현재의 유럽은 아시죠? 하나의 유럽이 돼서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고 번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쪽에서는 이제 앞으로 동북아는 서로 한쪽이 굴복해야만 끝나는 정면 대결의 시대로 가고 있다라는 비관론이 또 팽배합니다. 이 패시미즘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동북아가 과거의 유럽이 될 것이다. 과거 유럽은 어떤 유럽이었습니까?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수천만 명이 전쟁으로 사망했던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치렀던 유럽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쟁과 참혹한 재앙의 과거 유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 현재 유럽연합처럼 통합과 번영의 현재 유럽으로 갈 것인가? 이게 지금 동북아에 남겨져 있는 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이제 국제정치학에서는 파워 트랜지션 시어리라고 그래서 세력 전이론에 따르면 기존 강대국과 신흥 강대국이 결국 맞부딪히면 전쟁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게
기존 국제정치학의 이론이고 그게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은 그 과정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넘겨주십시오. PPT. 그랬을 때 중국의 지금 대외 전략을 보면 이 변화의 과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등소평과 강택민이 있을 때 중국의 대외 전략은 도광양해라고 해서 자신의 속셈을 숨기고 태양 뒤에, 달 뒤에 숨어서 때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미중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후진타오 주석이 왔을 때는 화평불기라고 해서 피스풀 라이징이라고 해서 중국이 이렇게 성장하지만 평화롭게, 조용하게, 시끄럽지 않게 일어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진핑 시대에 와서는 주동자기, 신형 대국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미국과 중국은 정명승부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틈만 나면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은 우리 중국이 뒤졌지만 4차 산업혁명만큼은 중국이 반드시 미국을 추월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미국에게 이른바 뉴노멀, 신창타이 이 표준을 놓고 전쟁을 벌이는 데 있어서 한치도 물러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중국의 강력한 패권 의지를 미국이 알아채고 오바마 시대부터 트럼프에 이어서 지금 바이든 정부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정책도 이제는 견제의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피보트 아시아, 다시 아시아로 돌아와서 리밸런싱이라고 하는 중국을 더 이상 이제 인게이지에서 끌어안는 게 아니라 중국의 팽창을 막아내는, 중국의 팽창을 억제해내는 재균형 전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영토 분쟁이죠. 동중국해 분쟁, 남중국해 분쟁 지금 한치의 양보도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세계를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1대1로라고 하는 동남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서 미국은 인도 퍼시픽 스트래티지라고 해서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해서 인도와 태평양의 길목들을 끝까지 사수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세계적 공급망 싸움이죠.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엊그저께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반도체 지원법을 보셨을 겁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반도체 설계와 생산과 유탁 모든 공정이 미국 내에서만 할 수 있게 법으로 규제했습니다. 미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삼성, 중국에 이제는 투자를 할 수 없게 해놨습니다. 반도체라고 하는 이 전략 자산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는 한국과 대만과 일본 반도체 강국들을 다 모아서 절대 중국에게 이것들을 양보할 수 없다라고 강력한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진핑은 또 반대 입장이죠. 4차 산업혁명, AI 시대, 5G, 6G, 스마트 시티, 이 엄청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겠다고 강력하게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의 미국과 중국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협력과 공동 번영보다는 경쟁과 패권 경쟁으로 이미 고착화되어 있고 한쪽이 굴복하지 않고는 끝나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미중 관계 속에서 넘겨주십시오. 한국을 보면 북한의 전략이 또 이에 맞춰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북한 스스로도 중국과 미국이 이런 한판 승부를 하는 걸 보고 그리고 중국의 힘이 강대해지는 걸 보고 북한의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북한의 대미 전략, 대남 전략, 핵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대미 전략은 과거의 탈냉전 시대의 북한의 대미 전략은 미국과 협상을 해서 미국에게 안보를 의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미 핵무장 국가가 됐고 핵폭탄을 가지고 있고 핵 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북한의 김정은은 미국에게 협상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미국과 협상을 그리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주지 않는 이상 고개 숙이고 미국에게 협상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왜? 중국이 있기 때문에. 대남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김정일 시대에는 남쪽에게 남북관계를 통해서 또 대화 협상을 통해서 또 화해와 협력을 통해서 경제적인 지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쌀도 많이 주고 비료도 많이 줬죠. 그러나 지금 북한의 김정은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남북관계에 관심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북에 대해서 뭘 주겠다고 했습니다. 북이 받습니까? 삶은 소대가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지랖 넓은 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북한이 원치 않아요. 북한의 대남 전략은 이미 남북관계에 큰 관심이 없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핵전략, 과거의 핵전략은 협상을 해보고 협상이 안 되면 핵무기 개발해보고 또 개발하다 협상이 되면 협상을 해보고 협상과 핵개발이 병행하는 전략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북한의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핵전략은 핵 포기를 포기한 전략이죠. Abandon denuclearization이죠. 이제 북한한테 비핵화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까? 협상을 통해서 비핵화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넘겨주십시오.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그리고 한반도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자의 덕목처럼 객관적인 정세를 정확히 봐야 된다. 지금의 정세 속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간단히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지금도 일부 진영에서는 야 중국과도 잘 지내고 미국과도 잘 지내자. 동북아에서 균형제 역할을 하자. 밸런스 역할을 하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게 가능할 때가 있고 가능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까지는 미국과 중국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양쪽에 줄타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한반도는 그게 불가능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미국과 중국 중에서 이제는 전략적 선택을 고민해야 될 시점이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북한의 전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북한과 우리가 화해하고 협력하고 교류하면 북한이 우리의 뜻을 알아서 평화통일로 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은 그걸 원하지도 않고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대북 정책과 통일 전략은 저기 나온 것처럼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첫째, 통일은 본질적으로 평화 공존이 아니라 흡수 통일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게 가장 공의로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저 독재 체제와 반인권적인 체제를 그대로 놔두고 어떻게 통일을 가능하겠습니까? 공존은 필요하지만 평화를 위해서 공존은 필요한 것이지만 통일은 반드시 한쪽이 사라져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통일은 반드시 한쪽이 없어져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였고 베트남도 마찬가지였고 예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존은 통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통일은 독재 체제와 반인권적인 북한 체제가 사라져야만 가능하다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러나 그 통일이 흡수가 본질이지만 그 과정은 반드시 평화롭게 가야 된다. Peaceful absorption. 평화로운 흡수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화해하고 교류하고 협력하는 것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 물론 그러나 그 교류 협력을 구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우리 한반도의 평화로운 흡수 통일은 바로 동북아의 평화 번영에 또 동북아의 공동 번영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 지금 미국과 중국 피할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피할 수 없는 싸움에서 중국이 결국 민주화가 되어야만 우리 한반도 평화 통일이 가능하고 북한의 변화가 가능하고 동북아의 평화 번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유럽의 지금 유럽연합이 평화롭게 번영할 수 있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80년대 말에 동구라파가 다 붕괴했기 때문입니다. 소련의 유상국가였던 동구라파, 동유럽 국가가 민주화되면서 유럽연합은 확대되면서 유럽 전체가 평화로운 공동번영의 길로 갔습니다. 중국이 변화하지 않고서는, 북한이 변화하지 않고서는 동북아의 코프라스퍼러티, 공동번영은 불가능합니다. 이걸 국제정치에서 민주평화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데모크라틱 피스 시어리라고 합니다. 민주주의가 되어야만 진정한 평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공산당 독재가 그대로 있고 북한의 김정은 독재가 그대로 있는 한은 평화로운 공존은 도모할 수 있지만 동북아 전체에, 한반도 전체에 영구적인 평화, 안정적인 평화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간이 지났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북아시아의 지금 정세는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이 어둠의 끝이 보이고 있고 터널의 끝이 보이고 있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 저 변화하는 미중 관계 그리고 이미 변화한 북한의 전략을 보고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 전략은 이제는 결단을 해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객관적 정세인식의 변화를 토대해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어떤 통일로 갈 것인지를 생각해야 될 때가 됐지, 과거로 회귀하는 것. 제가 저기 마지막 썼습니다만 기계적으로 과거의 동굴에 갇히는 것.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의 동굴에 갇혀서 과거의 햇볕 정책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되지 않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도 과거에 갇혀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돌아가면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과거의 DJ 노무현 정부도 아니고 과거의 MB 박근혜도 아닌 그런 과거로의 기계적 복귀의 실수를 벗어나서 이 미중 관계 변화와 북한의 전략 변화라는 새로운 이 정세 변화 속에서 지도자답게 전략적인 선택을 고민할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